자,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스승의 날 특집 번외편으로 2주 동안 스타워즈를 다뤘고요. 다시 헤로도토스의 역사로 돌아왔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헤로도토스의 역사. 작가는 헤로도토스고요. 작품의 제목이 역사입니다. 마치 벽돌과 같은 책입니다. 네, 벽돌과 같은 책. 제가 홀로 설 수 있는 책이라고. 맞아요. 이게, 그런데 기억난다. 오늘 이 책이 너무 부담스러우실 분들을 위해서 대신 읽기는 좀 못하지만 네. 병행해서 읽을 수 있는 좀 작은 책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또 제목이 굉장히 좋네요. 서울대 선정. 예, 서울대 선정 인문 고전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안을 펼쳐보면 더 마음에 드실 겁니다. 아이고, 만화책. 만화군요. 네네. 제가 이번에 도서관에 가서 헤로도토스의 역사로 책을 쭉 찾아보니까 네. 의외로 만화로 된 역사가 몇 권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한 우리 아이에게 읽히는 인문 고전 뭐 이런 작품들이 꽤 많이 있는데 네. 몇 종을 검토해 보니까 그 중에 제가 가지고 온 권오경 선생님이 글을 쓰신 요 책이 제일 괜찮더라고요. 여기서 이 책에 글을 쓰신 분은 중학교 역사 선생님, 중학교 사회 선생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이 신뢰할 수 있도록 요약되어 있는데 다만 이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헤로도토스 역사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후에 만들어진 근데 사실 사람들이 진짜 있었던 일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잘못된 통념도 약간 일부 소개돼 있어서 그런 건 조금 아쉽긴 한데 네. 뭐 그런 아주 작은 단점들을 제외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만화 역사 중에서는 요 작품이 권오경 선생님의 이 작품이 제일 추천할 만하다 해서 제가 오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 2권의 역사책을 소개했고요. 우리 이전 내용으로 넘어가자면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이 벌어진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한번 배웠었는데 이 전쟁은 왜 벌어졌습니까, 작가님? 네,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었잖아요. 네. 우리는 지금 그리스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는 뭐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아니면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 통해서 많이 듣고 알게 되었고 그리고 서양 문명의 기초를 그리스 문명이 놓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그리스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반면 페르시아에 대해서는 우리 익히 알 기회가 별로 없었죠. 페르시아의 신화, 페르시아의 이야기, 문명 잘 들을 기회가 없고 언뜻 들으면 그 양쪽 나라가 전쟁을 하면 그리스가 훨씬 앞서 있고 진보된 나라이고 페르시아는 좀 못한 나라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나왔던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묘사가 되는데 거기서도 페르시아는 야만적이고 괴기한 그런 문명이라고도 좀 부르기 힘든 야수들의 집단 같은 그런 이미지로 야수들의 집단 혹은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려지긴 했죠. 예, 그려졌었던 것이죠. 네. 이것이 사실 다분히 서구적인 시각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페르시아가 굉장히 서쪽이지만 네. 서양 문명의 기준에서 보면 페르시아는 오리엔트, 동방으로 분류되는 지역이거든요. 그 시절의 동방, 오리엔트는 여러모로 서양에 비해서 훨씬 더 경제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앞서 있는 곳이었어요. 페르시아는 또 대단한 넓이를 지배하고 있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이 시간에 나누었던 키루스의 교육의 그 키루스가 정초한 이 대제국이 요즘의 그 공간 개념으로 하자면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서쪽으로는 터키, 그리고 북쪽으로는 구소련 지역 일부,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굉장히 넓은 그 당시의 중근동 문명 전체를 다 지배하는 국가였고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정통이라고 할 수 있는 곳 지금도 여전히 자기들의 페르시아의 후계자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이란입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훨씬 앞서 있었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훨씬 더 앞서 있었던 것이 페르시아였죠. 반면에 그리스는 훨씬 더 후진적인 곳이었습니다. 훨씬 낙후돼 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지금 그리스라고 하면 민주주의가 탄생한 민주주의의 성지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국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의 이상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것은
그리스가 당시에 당대에는 소해하고 그리고 경원시했었던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그런 철학자들의 공헌이 훨씬 더 크죠. 그들 때문에 그리스 이미지가 좋아졌는데 네. 실은 그리스가 그리 강대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 도시국가, 이 사람들이 지방 자체에 대한 뿌리 깊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국가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했던 것이 아니고요. 이 토지가 척박하고 산지가 많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 이동을 하고 그리고 평원에서 큰 나라를 형성할 형편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경계, 산과 강이 만들어 놓은 자연의 경계 속에서 자기들끼리 올망졸망 요만조만하게 살았던 게 그리스의 도시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다 같이 모여서 큰 힘을 만들어내는 것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리스는 도시국가로 있었고, 그리고 도시국가의 어떤 직접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시민들이 모든 것을 직접 결정한다. 되게 이상적이고 훌륭해 보이잖아요. 네. 실은 플라톤 같은 사람은 이 민주 정치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긴 분량을 할애해서 글을 썼었거든요. 플라톤뿐만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또 다른 제자였던 크세노폰도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나? 우리는 배워야 한다. 어디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배워야 된다. 라는 글을 키루스의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써서 내기도 했던 것이죠. 그 당시 민주주의가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지만 일단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면 모든 이들이 다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투표권은 매우 제한된 사람들, 제한된 계층에만 주어졌습니다. 자유민, 전쟁에 참전해서 시민의 권한을 획득한 자유민, 그리고 남성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졌었고요. 네. 그리고 자신들의 지도자를 직접 선출하고 또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매우 이상적으로 보이기도 했었지만 그러한 이상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똑똑하고 통솔력이 있고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장기 집권에서 독재자가 되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군주를 참칭한다라고 해서 참주라고 불렀거든요. 참주가 될 만한 사람이 실제로 참주가 되기 전에 네. 이 사람은 참주가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은 미리 쫓아내는 겁니다. 예전에 아마 그 학교에서 배우신 적 있으실 거예요. 도편 추방제. 도편은 도자기 파편이란 뜻입니다. 네. 도자기 파편에다가 이름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이 CBS라는 도시국가가 있는데 이 네. 나라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될 만한 나이대의 남자들 투표권을 가진 병역 의무를 필요한 남자가 국제일 홍정환 정도가 있다. 근데 보니까 홍정환은 사람이 좀 어리숙하고 그래서 한 2, 3년 정도 하다가 금방 내려올 것 같은데 국제일은 얼굴도 잘생겼고 몸도 건강하고 카리스마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오래 해먹을 것 같아. 오래 해먹을 것 같아. 그러니 국제일은 쫓아내야 돼. 저를. 그러니까 독재자가 돼서 쫓아낸 게 아니에요. 되기도 전에. 독재자가 될 것 가능성이 같으니까. 있으니까 저 사람은 독재자가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우리 이번에 쫓아낼 사람 이름을 적읍시다. 그러면 이제 와. 저는 이렇게 쓰겠죠. 국제일을 두 번 쓸 거예요. 국제일. 제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꼭 눌러서 왜냐하면 잘생긴 사람 싫어요. 그래서 국제일이 아니라 국제일을 써가지고 두 명을 쫓아내듯이 한 명을 이렇게 써서 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중무 정치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플라톤도 그랬고 크세노폰도 그랬고 페르시아 전쟁을 거쳐본 사람들은 이 그리스의 이러한 제도가 나라의 힘을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기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네. 페르시아 전쟁을 거친 후대들이 그런 반성을 했다라는 것은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누구에게 유리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당연히 페르시아에게 유리한 전쟁이었죠. 제정신이었다면 그리스는 페르시아와 싸움을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로는 터키, 동으로는 아프가니스탄, 북으로는 구소련의 일부, 남으로는 이집트까지. 중근동, 지중해, 홍해에 걸친 광대한 지역의 통치자였습니다.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도적으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는
그리스인이라는 의식은 공유하고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자연이 만든 경계에 따라서 도시국가를 이루고 올망졸망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힘이 좀 있는 도시국가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정도가 있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다 올망졸망하게 살고 있었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네. 그 자잘한 도시국가 중에 한두 개가 페르시아와 싸움을 거는 것이 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 일어나는 것이 항상 역사의 역설인 것이죠. 발단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페르시아의 영향권에 있었던 그리스인들이 살고 있는 페르시아의 속주 같은 그런 지역에서 벌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뒤집어 엎어서 우리의 자치권, 우리의 자유를 찾아보자라고 합니다. 근데 힘이 없는 거예요. 네. 힘이 없으니 같은 동포인 그리스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찾아갑니다.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그리스에서 일단 제일 힘센 나라가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보통 싸움 잘한다라고 하면 스파르타식 훈련할 때 그 스파르타잖아요. 그렇죠. 스파르타를 찾아갑니다. 음. 스파르타를 찾아가서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 페르시아에게 그리스인 동족들이 지배받고 있는 이 현실을 타개해야 된다. 도와주시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요? 스파르타는 출병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 그때가 마침 스파르타의 축제 기간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축제라서 출병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축제라서 뭐? 그런 일로? 라고 할 수 있지만 네. 근데 고대 세계 거의 모든 문명의 고대 세계의 축제는 단순히 먹고 노는 행사의 즐거움을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고대 그리스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축제는 그렇군요. 항상 제의가 들어갑니다. 제사의식.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소포클레스나 에우리피데스 등의 비극 작품들이 있는데요. 그 비극 작품들은 원래 그리스의 축제에서 공연되었던 작품들입니다. 축제 때. 근데 축제 때 사람들에게 왜 비극을 보여주냐면 카타르시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뭔가 슬픔이 가득한 이야기를 쫙 듣고 나면 감정이 확 끌어오르고 그 깊은 슬픔, 그 눈물을 쫙 쏟아내고 나면 감정이 시원하게 정화되는 그런 경험을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 네. 근데 그 카타르시스를 주려고 했던 축제 때 그 비극 공연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주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일종의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막 찬송가를 막 20-30분씩 막 박수 치면서 부르잖아요. 네. 감정이 쫙 고조될 때 목사님 쫙 등장해서 설교 쫙 하시면 마음 문이 열려서 쇽쇽 그 이야기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제의에 제사 의식에 사람들을 싹 몰입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게 일종의 제가 예전에 우리 이 스튜디오에서 다른 코너에서 얘기할 때는 그리스 비극을 고대 그리스의 부활절 칸타타다 이렇게 제가 명명한 적이 있었는데 일종의 그런 예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제의로 쫙 모으는데 근데 함께 막 제사 의식을 하고 나면 어떤 게 생기냐면 동물을 잡아서 막 이게 피를 튀기면서 희생 제사를 지내고 막 공통의 의식을 딱 통과하고 나면 사람들 사이 형성되는 공통의 경험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갖는 연대감 이런 의식 같은 것들이 쫙 형성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른바 시민의식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로 정치의식. 뭉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축제라는 게 그냥 축제가 아니네. 종교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행위인 거예요.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국가의 방향을 국가를 결집시키는 그런 굉장히 요즘 중요한 시대 축제가 아니잖아요. 요즘 막 뭐 예. 가수 와서 떠들고 놀고 그렇죠, 이런 게 그렇죠. 아니라 이제 그런 것에서 나중에 사람들이 즐거움만을 위한 기능들이 분리된 것이 요즘의 축제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여전히 대학교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를 일종의 그런 사람들의 의식을 결집시키고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여전히 또 많이 맞아요, 활용되기도 맞아요. 하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출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또 이 사자가 또 어리숙했던 것이 있습니다. 스파르타의 왕이 물어봐요. 그럼 거기까지 얼마나 걸리냐? 너무 솔직하게 말해버린 거야. 석 달만 가시면 됩니다. 뭐? 우리 군사들을 석 달이나 걸리는데 그 먼데 출병시키라고? 우리 다 죽으란 말이냐? 그렇지.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스파르타가 거절합니다. 스파르타 거절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테네로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아테네는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아테네도 경론이 오갔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아테네도 받아들입니다. 거기에는 사실 굉장히 인간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스파르타도 그랬고 아테네도 그랬는데요. 그리스인들이 해운업에 종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해양 민족 그리고 이 상선이 언제든 해적선이 될 수 있고 해군도 언제든 해적이 될 수 있다. 그런 시대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가 훨씬 풍요로운 곳이었던 거예요. 네. 페르시아가 훨씬 풍요롭고 넉넉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점령하면 정복하면 당신들이 굉장한 전리품을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스파르타도 설득하고 아테네도 설득했고 아테네가 결국 거기에 넘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켰고 페르시아 본토에서는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한 거죠. 반란은 진압되었고 페르시아는 결국 안 되겠다. 이 그리스 본토에 저 그리스 촌놈들 맛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대군을 이끌고 네. 페르시아가 그리스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첫 번째 출병 때는 풍랑을 만나서 실패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출병 때는 드디어 상륙하고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러 네. 전투가 있지만 그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많이 알려진 전투가 바로 마라톤 전투입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마라톤 전투는 마라톤 평원이라는 곳에서 붙은 곳이거든요. 그리스의 연합군 그리고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가 이끌고 온 원정군이 네. 대단위로 충돌한 전투였고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군이 페르시아군에게 승리했던 전투가 바로 마라톤 전투였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주제를 페르시아는 마라톤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잡아주셨거든요. 네, 그럼 마라톤 전투에서 우리가 아는 그 마라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버전 이겁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가 승리했잖아요. 승리를 하고 그리스의 전령이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아테네로 진짜 이 승전보를 빨리 전해야 되겠다 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는 승전보를 전하고 그 자리에서 생을 다한 거죠. 맞아. 생명을 다했는데 마침 그 거리가 42.19km였다. 그래서 근대 올림픽이 시작될 때 그 올림픽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네. 마라톤이라는 운동 종목을 만들자. 42.19km를 달린 거 만들자라고 했는데 네. 사실 이게 뻥입니다. 뻥이라고요? 그럼 네. 안 했다는 거예요? 뭐가 뻥이에요? 어디까지가 뻥이에요? 마라톤 전투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네. 누군가 열심히 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42.19km를 달리고 숨진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실은 그 유명한 전령이 있었습니다. 달리기에 굉장히 능한 그런 전령이 있었습니다. 페이디피데스라는 네. 전령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에 달렸던 거리는 이 마라톤 전투가 사실 이 객관적으로 봐서는 그리스에게 훨씬 불리하잖아요. 네. 페르시아가 워낙 강하니까 아테네가 스파르타에게 좀 도와달라고 원정군을 보내달라고 이 페이디피데스를 보냅니다. 거리가 거의 한 250km 가까이 됩니다. 246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페이디피데스가 기록에 따르면 이틀 만에 주파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단한데. 그리고 안 죽었어요. 살았군요. 그러니까 이거 마라톤 아니고 울트라 마라톤이죠. 그렇죠. 네, 100km 이상 달렸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한 120, 130km를 달려서 네. 간 겁니다. 그게 엄청난 거죠. 그리고는 이 사람이 또 원군을 못 보내준답니다라는 얘기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왔어요. 그러니까 왕복 500km를 뛴 거예요. 와. 그리고 안 죽었습니다. 와, 그것도 대단하다. 네, 근데 이 사람도 너무 힘들었대요. 그 오는 길에 막 환시 같은 것도 보고 막 이랬다고. 그러니까 네. 목숨 걸고 뛴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리스 군과 페르시아 군이 어쨌든 싸움을 했습니다. 싸움을 해서 승리했어요. 승리했는데 나중에 이 쿠베르텍 남작이 근대 올림픽을 만들면서 이걸 좀 띄워야 되는데. 뭐 좀 감동적인 스토리텔링 없을까라고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친구 중에 대학 교수 한 명이 요걸 좀 살을 좀 붙여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지점이 42.19km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실은 그런 마라톤 이야기는 많이 좀 각색이 됐군요. 네, 각색이 된 것이죠. 네. 그런 마라톤이 없었다고 하니까 좀 실망스럽긴 한데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알고 있는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종종 들었던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거. 이게 한국을 영어로 표기할 때 KOREA로 쓰잖아요. 코리아. 예. 네. 근데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는 COREA였다. 맞아요. 그런데 일본이 그 올림픽이나 이런 국제 행사의 입장 순서가 알파벳 순서이기 때문에 C가 되면 너무 우리보다 앞에 있으니까 우리의 뒷 순서로 하기 위해서 K로 표기를 바꿨다라고 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증거 중에 옛날 실제 문헌 중에 그 고려에서 파생된 코리아라는 말을 COREA로 C로 시작하는 그 표기로 쓰는 옛날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바뀌었다라고 그게 일본에 의해서 바뀌었다는 거죠. 바뀌었다라고 지금 주장은? 하는 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학교에서 들었어요. 저도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상식처럼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와, 뭐 진실 혹은 거짓도 아니고 네, 사실이 아니군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뭐예요, 그러면? 옛날 자료에 보면 C 버전도 있고 K 버전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언어의 차이인데요. 네. 그러니까 영어 계열의 언어에서는 K로 쓰고요. 불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계열에서는 C로 씁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이탈리아어나 스페인시 계열에서는 C로 자기들 언어로는 그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순히 반은 맞고 뭐 반 틀리네요. 맞춤법 차이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마치 일본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일본이 그렇게 날조를 할 이유가 없는 게 네. 조선이 국권이 상실됐기 때문에 국제 행사에 입장할 일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뛰었겠습니까?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예, 저 팬 대표로 그분이 마라톤에 네. 나갔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런 허구의 통념, 허구에 기반한 통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역사라는 말은 이 헤로도토스가 역사라는 말, 히스토리에라는 말을 처음으로 이 장르에 썼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원래 이 히스토리아라는 말의 뜻은 탐구하다, 조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역사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헤로도토스의 책에도 황당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미덕 중에 하나는 헤로도토스는 들은 것과 자신이 직접 조사해 본 것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구분할 수 있는 문체로 서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더라라는 거 우리가 모든 걸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단서를 달아야죠. 내가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마라톤 전투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앞에 추천한 그 책도 네. 마라톤 전투에서 마라톤이 기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안타깝지만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그럼 마라톤 전투의 승리로 페르시아 전쟁은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라톤 전투는 사실 그리스 입장에서 놀라운 승리였어요. 교환비가 엄청난데요. 페르시아군은 6천 명이 넘게 죽고 그리스군은 200명도 안 죽었습니다. 그래요? 기록에 따르면 물론 과장이 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페르시아가 이 1차 원정이 그래서 페르시아가 마라톤 전투의 패배 때문에 페르시아가 패배했습니다. 아테네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2차 원정은 페르시아가 다시 준비하는 동안에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아테네가 안전하게 되었고 이 아테네에서 굉장히 입지가 높아진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중장보병. 이때 아테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갑옷을 그 금속으로 된 갑옷을 온몸에 완전히 딱 상체에 밀착되도록 둘둘 감고 그러니까 전신을 무장하고 큰 방패와 무거운 무기를 들고 돌진하는 중장보병, 중장갑 보병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주력으로 활동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갑옷과 장비의 무게를 합치면 30kg가 넘었다고 합니다. 와.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무거운데? 그 페이디피데스가 거의 500km를 뛰었던 것처럼 아테네 사람들이 잘 뛰었던 거예요. 30km 넘는 장비를 이렇게 몸에 장착하고 뛰어서 돌진해가지고 페르시아를 격퇴시킨 거죠. 대단하다.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래서 병력이 작지만 네. 장비와 전술로 승리하는 것을 아테네가 보여준 거예요. 아테네가 보여줬고 그때부터 아테네의 이 중장보병 출신들의 네. 시민으로서 입지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근데 중장보병이 되려면 현대와 다른 게요. 네. 현대에는 우리가 군대 가면 옷도 주고 무기도 다 주잖아요. 그렇지. 이게 포인트예요. 네. 만약에 다 사가야 아니 되잖아. 그 국제일 아나운서님이 전차 네, 탱크, 기갑부대. 예, 기갑부대 계셨잖아요. 네. 만약 기갑부대 지휘관이 되기 위해서는 탱크를 한 대씩 사가야 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저는 해군이었거든요.
저 군함을 건조할 수 없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정씨 일가가 저는 홍씨거든요. 네. 제가 말이 안 집안이 되지. 정씨라면 네. 어떻게 제가 해군 지휘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자기 무기 자기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네. 갑옷도 그렇고 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방패도 사람들은 그렇고. 어떤 사람이냐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중산층. 그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농담하시더라고요. 중간 계급의 사람이 아니고 무거울 중자를 쓰는 중산층이다. 이 중장비를 쓸 수 그것도 있는. 말 맞네. 저도 무릎을 쳤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입지가 강해지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렇구나. 이후에 아테네. 그래서 아테네 민주 정치의 모양을 그렇게 네. 결정하는 그런 마라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10년 뒤에 2차 원정 때 페르시아가 준비를 단단하게 해옵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불바다가 됩니다. 아테네가 불바다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는 그 마라톤 전투의 그 승리를 통해서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물리치는 그 과정에서 아테네가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겠다. 비근한 예로 네. 아시아에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자존심이 센 나라라고 하면 저는 베트남을 꼽습니다. 미군을 이겼다. 네, 미군을 이겼다. 그리고 실제로 베트남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중국과 그러니까 그 중국 대륙에 있는 중국의 여러 왕조들과 꾸준히 갈등하고 그리고 꾸준히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성공했던 그렇지. 나라입니다. 중국을 이겨왔고 몇천 년 동안 중국을 이겨왔고 미국을 이겨왔다라는 것이 베트남 사람들의 자부심이거든요. 근데 아테네 사람들이 되네. 그래서 아테네의 그리스의 다른 나라들도 아테네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뭉치면 뭔가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테네의 리더십과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전투가 마라톤 전투 네. 1차 페르시아 전쟁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페르시아 전쟁에 관한 얘기들 더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정환의 인생 빛의 홍정환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